안녕하세요. 재무위험관리사의 제 4과목 리스크관리 기법 핵심 개념을 같이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이제 2시간 시간을 보낼 텐데, 내용은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 핵심 개념을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이미 시험이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해보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쯤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놓친 게 없는지, 또는 이해했던 게 엉뚱하게 이해한 건 없는지, 그런 것들이 약간 걱정이 될 텐데, 오늘 저랑 같이 이제 2시간 동안은, 진짜 이제 다시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와서 이미, 우리가 핵심 내용도 공부를 했고, 컨셉 공부를 했고, 문제풀이도 했으니까,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 아주 근간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고, 이게 문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라는 걸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자, 전체 100문제 중에서 제 4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5문제죠. 다른 과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1과목, 2과목, 3과목 다 어렵긴 할 텐데, 어쨌든 이 시험은 과락이 있으면 안 되는 시험이죠. 40% 미만의 과락이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전체 통틀어서도 70점 이상을 맞아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 4과목이 그래도 4과목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하려면 4과목도 어쨌든 70%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35문제 중에서는 25문제를 맞아야 됩니다. 최소한 말이죠. 자, 근데 제가 리스크관리 기법을 강의해서 그런 건 아니고, 35문제 중에서 제가 목표로 잡고 있는 거는 예의상 신용 리스크에서 한 문제 정도 틀려주자. 예의상 말이죠. 나머지는 다 맞자. 이게 목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제일 좋긴 할 텐데, 왜냐하면 그렇게 또 말할 수 있는 게요. 내용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아 보이지만 문제로 낼 수 있는 것들은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올 거야.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바운드리나 또는 풀이 말이죠. 상당히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풀에 있는 것만 우리가 잘 들여다봐도 거기서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다 맞출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처음에 강의를 할 때에 이 정규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검토해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낼까? 모르죠. 모르니까 애들 기출문제 풀어보자. 좋은 방법이에요. 구할 수만 있다면 기출문제를 풀면 되죠. 근데 검토해서 기출문제를 발표 안 하잖아요. 어차피 구하려고 하게 되면 이런저런 카페에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카페에서 뭘 구하거나 복원한 걸 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험이 대체로 반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우리 검토입에서 나온 본 교재에 보게 되면 챕터가 끝나게 되면, 예컨대 시장 리스크 관리 끝나고 나면 뒤에 이제 다른 정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 정리 문제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문제 내겠군 이라고 대충 있잖아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검토협을 좀 이렇게 아쉬워하는, 검토협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단원 정리 문제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도 앞에 있는 교재 본 내용하고요, 약간 어긋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재의 본 내용들은 처음 이게 나왔을 때는 되게 어렵게 이렇게 많이 나왔다가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다 보니까, 그 정도 교재 수준으로 안 나오다 보니 점점점 난이도를 약간 다운 시켜놨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단원 정리 문제도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다운 되는 게 맞춰서 그것도 같이 그러면 좀 다운 시켜놨냐, 다운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본 내용에는 안 나왔는데 이 문제가 왜 있지? 라는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아주 예외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그런 걸 제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단원이 끝나고 났을 때 나오는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면 어쨌든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대충 있잖아요.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이 정도 되겠군. 그리고 이 정도는 내가 할만하다 싶으면요, 실제로 시험에서도 사실 할만한 거예요.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험장에 자신만만하게 가는 거죠. 그럴 때까지 외워야 될 공식들 몇 가지 외우고, 외워야 될 개념들 정리해서 확실하게 외우고, 이렇게 하면 4과목은 그렇게 틀릴 게 별로 없습니다. 보도록 합시다. 먼저 시장 리스크 관리인데요. 첫 번째, 시장 리스크 관리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 밸류 리스크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 리스크만 잘 무슨 의미인지, 밸류 리스크가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구하는 건지, 방법론이 뭐가 있는 건지, 그런데 밸류 리스크를 구하는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각각의 방법론의 장단점은 뭔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 정도만 잘 아시게 되면 사실은 그게 전부입니다. 그 밸류 리스크의 전부. 우리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밸류 리스크 소개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 PPT에 나와 있는 자료들은요, 오랫동안 제가 이 FRM 강의, 재무위험 관리사 강의를 하면서, 시장 리스크 관리하게 되면 머릿속에 맨 먼저 뭐가 떠오르지? 라고 하는 거를 각 챕터에 맞춰서, 이 챕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런 개념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 그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먼저 밸류 리스크 소개라는 그 첫 번째 제 1장에서는요, 우리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뭔가 하나 컨셉 잡아보라 이렇게 하게 되면 coherent risk measure라는 게 있어요. 일관성 있는 위험 척도라는 게 있죠. 누군가가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했다. 몸무게를 측정하는 척도가 킬로그램이라고 하자. 또는 몸무게를 측정하는 걸 파운드라고 하자. 뭐 이런 식의 단위를 만들 수 있잖아요. 위험을 측정하는 단위가 있는데 그 단위를 밸류 리스크라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디든지 무게를 쓸 수 있는 범용성 있는 척도가 되려고 하게 되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만족해야 되는 조건이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 다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중에 하나만 딱 알면 됩니다. 서브에디티비티라는 거, 하위 가법성이라고 하죠. 자, 우리가 전통 재무 이론에서 공부한 걸로 보게 되면 2개의 위험을 서로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분산 효과에서 위험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위험을 측정하는 척도도 개별로 우리가 위험을 측정하는 값이 있을 거고 합쳐서 측정한 위험값이 있을 텐데 합쳐서 측정한 위험값은 단순히 개별 위험값을 구한 다음에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 속성에 만족이 돼야 됩니다. 그게 서브 에디티비티란 말이죠. 밸류 리스크는 당연히 만족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밸류 리스크 계산하는 방법 중에 델타 노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델타 노멀은 당연히 그게 만족을 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노멀은 표준 편차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통계 기초 시간에서 공부하시겠지만 표준 편차는요, 서로 다른 확률 변수를 묶게 되면 묶인 전체 그룹의 표준 편차는 개별의 표준 편차 합친 것보다는 작아집니다. 따라서 밸류 리스크도 당연히 작아지는 거예요. 델타 노멀에서는. 그래서 자, 거기 모수적 방법으로 바를 측정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수적 방법으로 측정하는 게 델타 노멀 바예요. 델타 노멀 바로 바를 측정하면 서브 에디티비티 항상 만족해요. 그리고 우리는 계산하는 것도 델타 노멀밖에 계산하지 않아요. 뒤에서 공부하는 거는. 자, 근데 문제는 비모수적 방법. 이거는 이제 모수가 아닙니다. 순서를 정해서 5번째 값, 6번째 값 그런 걸 찾아오자 이런 거죠. 분포란 개념이 전혀 없어요. 또는 시뮬레이션 방법. 이렇게 우리가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게 되면 이게 서브 에디티비티가 만족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중요한 컨셉이에요. 비모수적 방법,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바를 측정하게 되면 서브 에디티비티가 만족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서브 에디티비티가 만족이 되려고 하게 되면 밸류 리스크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냐면 모수적 방법, 정확히 말하게 되면 델타 노멀로만 계산해야 된다. 이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밸류 리스크는 굉장히 제한적인 테크닉이죠. 델타 노멀로만 계산해야만이 어디든지 있잖아요. 위험을 측정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재무 이론을 만족시키는 위험 척도가 되는 거죠. 델타 노멀 방식으로 아니고 바를 측정하게 되면 아주 나중에 황당하게 이상한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따로따로 구한 것보다는 합친 위험이 더 크게 나와? 이런 결과가 되어버린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문제풀이하고 계산하는 것들은 전부 다 델타 노멀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자, 반면에 expected shortfal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expected shortfall은 제가 이제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 리스크라는 게 꼬리에 해당되는 거다. 도마뱀의 꼬리가 딱 잘라진 거에서 절단면에 해당되는 게 밸류 리스크다. 자, 그러면 그 꼬리 절단면으로부터 꼬리 끝까지는요, 평균이 얼마니? 그걸 구하고 싶다. 그게 expected shortfall이었어요. 그래서 expected shortfall은 좋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서브 에디티비티가 항상 만족이 됩니다. 어떤 개별 포지션의 expected shortfall을 구하고 저 B라는 포지션의 expected shortfall을 구한 다음에 A, B 두 개 합친 포트폴리오 expected shortfall을 구하면 그 포트폴리오 expected shortfall은 단지 개별 expected shortfall 합친 것보다는 작아지는 분산 효과가 확실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처음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서브 에디티비티라는 게 되게 강력한 주제다. 이거 한번 기억을 합시다. 델타 노멀로 바를 계산해야만이 서브 에디티비티가 성립이 된다.
그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서브의 어떤 경우도 상관없다는 거는요. 서브 애디티비티가 항상 만족된다는 거는 익스펙티드 쇼플이다. 자, 두 번째, 밸류 리스크에서 아주 크리티컬한 게 있는데, 크리티컬은 시간의 제곱근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밸류 리스크를 구할 때, 밸류 리스크라는 개념이 어떤 i라는 포지션이 있고, i라는 포지션의 밸류 리스크를 구하고 싶다. 얘는 현재 i라는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니?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포지션의 가치죠.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알파 곱하기 변동성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이 95% 신뢰수준이면 얘가 1.65가 될 거고 99% 신뢰수준이면 2.33이 됩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데일리 변동성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구하는 바는 데일리 바가 되고 근데 나는 이걸 갖다가 10일 바를 구하고 싶어 10데이 바 구하고 싶어 이럴 때는 이 데일리 변동성에다가 루트 10이라는 시간의 제곱근을 곱해야 된다. 자, 이게 이제 시간의 제곱근 공식이란 말이죠. 이거는 단기 변동성, 짧은 변동성을 긴 기간의 변동성으로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쓰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IID라는 거죠. independent하고 identical하고 그리고 정규 분포다. 이런 IID 노멀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있어야만이 반드시 있잖아요.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주제예요. 만약에 IID에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게 되면요. 독립적이란 말이 있어요. independent하다. 어제의 수익률과 오늘의 수익률이 독립이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쓸 수 있는데 어제의 수익률과 오늘의 수익률이 독립이 아니다. 어떤 시계열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파생되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틀 동안 우리가 관찰한 1일 수익률이 있는데 두 개의 수익률이 어떤 시계열적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밸류 리스크 값이 얼마입니까? 그거 구하는 거 있습니다. 그때는 요게 만약에 이제 나오는 것도 이틀밖에 안 나와요. 시계열적 상관성을 갖다가 10일짜리 상관성을 준 다음에 10데이 바 구해서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문제에서 나오면 딱 이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의 수익률이 독립이라고 하게 되면 루트 2를 쓰면 되겠지만 시계열적 상관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루트 2를 쓸 수가 없죠. 거기다가 1 더하기 코릴레이션 해서 루트 2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어제와 오늘의 수익률의 상관성이 뭐지? 코릴레이션 이걸 반영을 해서 이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독립적이라는 것은 코릴레이션이 0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2만 남죠. 근데 두 개의 수익률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면 시계열적으로 그러면 시계열적 상관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갖다가 좀 수정해 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우리말로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시계열적으로 독립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떤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초자산이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시계열적 상관성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써서 우리가 만약에 밸류 리스크를 계산하게 되면 그 밸류 리스크는요, 정확한 값이 안 나오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포지션의 수익률이 정규분포를 안 따르게 되면 시간의 제곱근 공식을 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안 따르는 포지션의 대표적인 게 비선형 자산인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은 돈을 딴다라고 하면 되게 많이 딸 수 있지만 잃는다고 하게 되면 프리미엄만 잃는 거잖아요. 수익률의 분포가 비정규 분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 자산에 적용하는 이런 이 시간의 제곱근 공식, 기간별 합산 공식, 루트 T 이렇게 쓰는 공식 있잖아요. 그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 분명히 있잖아요. 이거 중요하니까 인디펜던트하다는 거는 시계열적 상관성이 없을 때만 쓸 수 있어요.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시간의 제곱근 공식으로 바를 계산하게 되면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오버 에스티메이션 하거나 또는 언더 에스티메이션 하게 돼요. 자, 또 예상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바를 이거 분명히 시험 나올 거예요. 포트폴리오 바를 분석하라는 게 한 문제쯤은 나올 겁니다. 그중에서 예컨대 한계바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공원바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예상키로는요 제일 만만한 게 공원바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원바는 꼭 우리가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자, 포트폴리오 전체 바에서 각각의 포지션이 얼마만큼 공헌하는 겁니까를 계산하는 거죠. 피자를 한 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피자를 이렇게 우리가 자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자 한 판이 전체 포트폴리오 바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개별 포지션은 말이죠. 피자의 한 조각씩 이렇게 자기의 영역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공헌바입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체 바에 공헌하는 게 만약에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죠. 피자 조각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0의 값이 될 거고, 만약에 전체 위험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합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한계바나 공헌바 같은 거 전부 다 음의 값이 나옵니다. 당연히 피자 조각을 다 합치게 되면 전체 피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개별 포지션의 공헌바를 모두 합치게 되면 전체 바가 되고요.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위험을 줄이려고 하게 되면 뭐부터 그러면 해지하면 되는 거지? 피자 조각이 제일 큰 것부터 해지하면 됩니다. 공헌바가 제일 큰 포지션부터 해지를 하게 되면 전체 위험을 빠르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여기서 구해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포트폴리오는 2개밖에 안 나온다고요. 뭐 3개, 4개, 5개 준 다음에 바 구하라. 언제 그렇게 하고 있겠어요? 뭐.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없으니까 포트폴리오 바 구하는 건 포지션 반드시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A하고 B하고 2개 합친 포트폴리오의 밸류 리스크 구하세요. 자, 이거를 갖다가 구하는 거는 공식 있잖아요. 이거 바 A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바 B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2 correlation AB, A하고 B의 상관관계, 그 다음에 다시 바 A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바 B 곱하고, 요 공식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묻게 되면 먼저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바 A 뭐야? 라고 이제 A 포지션의 바 얼마지 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A 포지션의 바는 현재의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지 곱하기, 그 다음에 이 알파 곱하기 얘가 가지고 있는 A 포지션의 변동성은 몇 %야? 이렇게 A죠. 이건 A. 변동성 몇 %야? 라고 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도 마찬가지 그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개의 상관성을 가지고서는 코릴레이션이 있을 테니까 A하고 B의 상관성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바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꼭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강력하게,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좀 추정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릴레이션이 있잖아요. 0일 경우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코릴레이션이 0이 되게 되면 아주 간단해진다고요. 공헌바 구하세요라고 하게 되면 A의 공헌바, 자 이제 여기 나오는 공헌바 한번 구해보자 이러면 A의 공헌바는 만약에 코릴레이션 상관관계가 0이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해요. 그냥 포트폴리오의 바가 뭐지에다가 포트폴리오 바분의 이렇게 하면 되죠. 이제 요 루트 속에 있는 거에서 A에 해당되는 건 골라오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바 A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 A가 또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2개 2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나누기 2 해서 A를 A 쪽으로 코릴레이션 바 A 바 B 가져가고 B 쪽으로 코릴레이션 바 A 바 B 가져가고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코릴레이션 AB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곱하기 바 A, 바 B 이것만 가져오면 되죠. A의 몫에 해당되는 거는. 근데 상관관계가 0이면 이거는 되게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바 A 다 구해놨잖아요. 이것도 이거 다 구해놨다고요. 포트폴리오 바 다 구해놨다고요. 그럼 공헌바 구하는 건 금방 쉽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상관관계가 0인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그건 꼭 기억을 해놓자라는 겁니다. 기억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올 걸로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변동성을 추정하는 방법 반드시 나올 거예요. 이거는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라서 거의 확실하게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또다시 밸류 리스크를 구하는 공식을 써보게 되면 I라는 포지션의 바 구하자 이러면 현재 포지션의 가치가 얼마니 곱하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그 다음에 시그마 I 이런 식으로 될 텐데 물론 이제 이 시그마는 요 바를 구하기 위한 보유기간하고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1일 바입니다라면 1일 수익률의 표준 편차라야 됩니다. 이거를 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사실은 이거는 수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추정치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그럼 밸류 리스크도 추정치죠, 사실은.
이 추정을 어떻게 하는 거니라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단순 이동 평균법도 있고, 저기 나오는 단순 이동 평균법, 그 다음에 지수 이동 평균법, 아치 모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한번 이 변동성을 추정해보자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강력하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수 이동 평균법, EWMA라는 방식으로 한번 변동성 한번 구해보세요 하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아치 모형도 있는데, 아치 모형은 시험 문제로 있잖아요. 이 아치 모형을 가지고 변동성 한번 구해볼까요? 이렇게는 안 나온다고요. 그렇게 안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EWMA 모형으로 변동성을 구할 수 있으면 아치 모형으로도 구하는 그런 일도 아니에요. 사실 굉장히 쉽다고요. 그래서 아치 모형을 가지고 묻질 않고, 아치 모형은 뭘 묻는 거냐면,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변동성이라는 것도 항상 커지고 항상 낮아지고 이러지 않고 커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어떤 시장에 일정한 평균이 있을 거다. 장기 평균. 그러면 이 변동성도 지금은 작지만 장기 평균이란까지 감안하게 되면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니? 라고 미래의 변동성을 추정할 때에 장기 평균 값도 좀 감안해서 추정하자. 그게 아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치 모형은 변동성의 장기 평균의 현상을 명시적으로 반영하는 거지만 EWMA는 미래의 변동성을 추정할 때에 장기 평균까지 고려해야 되나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 두 개, EWMA와 아치 모형의 차이는 장기 평균이라는 변동성의 장기 평균이 모형에 감안이 되는 건가요? 감안이 안 되는 건가요? 차이밖에 없어요. EWMA 모형으로 구하는 거는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EWMA 우리 그런 거 했었죠. 자, 이것도 101일차에 101일차 되는 날에 분산이 얼마겠습니까? 시장의 분산이 얼마겠습니까? 추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저는 며칠자에 있겠습니까? 101일차의 분산을 추정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101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의 분산이 얼마입니까?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게 되면 야, 옛날에는 추정 안 했니? 전에도 추정했어요. 전에 추정 어떻게 했는데 오늘이 100일차니까 오늘의 분산이 있잖아요. 얼마가 될 거라고 옛날에 추정했던 값이 있어요. 야, 이거 추정했던 대로 나왔니? 안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로 오늘 분산은 뭐가 나왔니? 실제로 나온 분산은 오늘 나온 수익률의 제곱값이 오늘의 분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이렇게 오늘 나온 수익률의 제곱값이 오늘의 분산이 되려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뭐 가정이 필요하죠. 일평균 수익률은요 0이다 이런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가도요. 이거 두 가지는 이거는 기억하자고요. 일단은 내가 내일의 변동성, 이거는 분산이라고 해서는 그 변동성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구한 값에다가 루트만 씌우게 되면 표준 편차가 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분산이 될 거라고 미리 99일차 예상을 했던 값이 있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실제 나타난 수익률도 줍니다. 그럼 실제 나타난 수익률을 제곱하면 돼요. 이거는 숫자로 이미 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비중을 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일정한 비중을 줘서 두 개를 가중평균한 값이 내일의 분산입니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떤 그러면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니 과거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오늘 이 정도 분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이 추정치에는 람다만큼의 가중치를 주고 오늘의 이 분산값에는 1-람다라는 가중치를 주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내가 101일차의 분산이 얼마일 겁니다. 라는 추정치입니다. 그럼 이렇게 구하고 난 다음에 이게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뭘 묻겠습니까? 이거 물을 거예요. 자, 근데 잘 조심하세요. 이 식으로 구하게 되면 그냥 분산이 구해집니다.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요, 변동성이 얼마입니까? 물어본다고요. 이거 시그마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따라서 이 식으로 분산을 구하고서 딱 멈추게 되면 틀립니다. 이렇게 딱 멈춘 것도 보기에 답이 있어요. 여기다 반드시 뭐 해야 되면 여기다가 루트를 씌워야 된다고요. 루트. 그래서 이 값을 먼저 구하고 루트를 씌워서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험 문제에서 줘야 될 정보는요. 자, 원래 얼마라고 네가 오늘 분산 나올 거라고 추정했었니? 실제는 무슨 값이 나왔니? 그리고 람다는 뭐야?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시험 문제에서 주니까 그 세 가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분산을 구하고 루트를 씌우게 되면 미래 예상하는 변동성이 됩니다. 기억해 놓읍시다. 이 변동성 추정하는 거는요. 사실 이 시그마 i를 추정하는 방법이라서 밸류 리스크에서는 이 시그마 i 추정하는 게 아주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밸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 밸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결국은 밸류 리스크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채권을 한번 가치 평가를 해봅시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는 주식의 가치를 한번 평가해 봅시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또는 뭐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나오는 결과값은 뭡니까? 하나의 값이 나오죠. 채권 가격이 얼마입니다라든지 주식의 가격이 얼마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가치를 평가합시다라는 그런 모형들은요, 다 점 추정입니다.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은 리스크 측정 모형은 하나의 값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값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주어집니다. 밸류 리스크가 그런 개념이죠. 밸류 리스크는 여러 개의 값이 나오고 그 값의 분포가 주어지잖아요. 따라서 밸류 리스크도 보게 되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에다가 뭔가를 숫자를 자꾸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개의 결과값을 만들어내고 그걸 갖다가 어떤 분포처럼 표현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바를 구하는 것은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 가치평가 모형이 필요한 방법에 해당되는 게 이 시뮬레이션 방법들인데, 시뮬레이션 방법에 해당되는 게 역사적 시뮬레이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있죠. 자, 반면에 우리가 델타 노멀 방법 또는 분석적 분산, 공분상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시뮬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시그마 값만 알게 되면 그냥 바로 값을 구한다, 이런 거라서 뭔가 어디 집어넣어 가지고 계속 뭔가 시뮬레이션 결과값을 구해보세요, 이런 개념이 필요 없다고요. 자, 그래서 가치평가 모형이 있느냐 없느냐, 필요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석적 분산, 공분상 방법이라는 델타 노멀 방법하고 그 다음에 가치평가 모형이 반드시 필요해서 여러 개의 가치를 갖다 값을 만들어내고 그 분포를 갖다가 스스로 막 뿌려봐야 되는 그런 방법, 그런 모형이 필요한 거는 시뮬레이션 방법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서 또 뭐가 나오겠습니까? 계산하러 가게 되면 델타 노멀밖에 계산 못 하거든요. 역사적 시뮬레이션, 구조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하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합니다. 하루 종일 시뮬레이션 돌려도 답 안 나와요. 뭐 시험장에서 나와가지고 내일 다시 올게요 해가지고 답 나오고 그거 보고 답 쓰겠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자, 역사적 시뮬레이션은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방법들은 이게 뭐 어떤 거니, 구조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어떤 거니,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니, 그거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수익률의 분포에 대한 가정이 필요 없습니다. 요거 아주 키포인트예요.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매일매일 수익률이 뭐가 나왔니? 이거를 그 수익률을 지금 포지션에다 계속 한번 대입해봐. 그러면 손실이 얼마가 나오고 이익이 얼마가 나오는지 계속 분포가 나올 거잖아. 이런 방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나와 있는 수익률 모습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분포가 뭐 평균이 뭐다, 표준 편차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실제 수익률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뭐 수익률 모양이 정규 분포의 모양이 나오든 왼쪽으로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든 오른쪽으로 찌그러진 모양이 나오든 나오는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현실 그대로 포지션에 갖다 집어넣는 거라서 뭐 비정규 분포 같은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밸류 리스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두툼 꼬리 현상, 그 다음에 또 상관계수, 이런 것들은요, 다 필요가 없어요. 안 구해야 됩니다. 정규 분포는 굉장히 절제된 분포라서 시장에 있는 수익률의 분포 모양이 사실은 정규 분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규 분포로 가정하고 밸류 리스크를 구해요. 사실 시장에 있는 분포를 한번 잘 실제로 그 히스토그램으로 그려보게 되면 양쪽 꼬리가 좀 두꺼운 분포입니다. 생각보다는 극단값들이 많이 나온다고요. 뭐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무슨 소시오패스도 있고 뭐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정상적인 사람도 물론 훨씬 많겠지만, 그래서 그 양극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많고, 금융시장에서도 급락했습니다, 급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주 나오나? 생각보다는 굉장히 자주 나와서 꼬리가 두꺼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별로 없고 그냥 정상적입니다 라고 가정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위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밸류 리스크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익률 자료는 그렇게 양쪽 꼬리가 두꺼운 분포다 보니까 그 두꺼운 꼬리 현상도요, 다 반영을 해서 밸류 리스크를 구할 수 있는 게 역사적 시뮬레이션이에요. 되게 좋은 방법이죠. 요거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이럴 때 쓰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된다고요. 구조적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도요, 분포를 기본적으로 가정합니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세상이 이런 분포야라고 가정을 한다고요. 근데 그 가정하는 분포가 반드시 정규 분포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분포든지 가정이 가능합니다. 이 역사적 시뮬레이션하고 차이는, 역사적 시뮬레이션은 수익률이라는 그렇게 랜덤하게 나오는 숫자에 대한 분포 가정 따위를 안 하고 날것 그대로 가져와서 가치평가 모형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과 뭐 나오는지 보자 이러는 거지만,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요, 날 것 그대로 집어넣지 않고 얘들을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가정합니다. 단지 그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고 어떤 분포든지 내가 가정할 수 있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위험 요인에 대해서 어떤 분포든지 가정할 수가 있어요. 단 문제는 뭐냐면 그 기초자산의 변화 과정 또는 기초자산에 내가 가정하고 있는 분포가 좀 잘못된 과정 또는 잘못된 확률 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밸류 리스크가 잘못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델타 노멀, 그 다음에 역사적 시뮬레이션, 그리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세 가지 방법 중에서는요, 모형 위험이 제일 높습니다. 분포를 잘못 가정하게 되면 이상한 값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자, 지금 벌써 세 가지 방법을 봤잖아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그럼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걸 맞는 걸 테스트하는 방법이 백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어차피 밸류 리스크라는 게 추정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백테스트를 가지고 백테스트를 해보고 어느 게 좀 더 정확히 맞는지를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데, 대신에 밸류 리스크를 구할 때 우리가 신뢰 수준이 되게 필요한데 그 신뢰 수준이 너무 높게 신뢰 수준을 하게 되면요, 예외를 인정하는 게 되게 작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노멀 방법을 적용해서 이거는 계산 문제로 나오는 거죠. 여기서는 반드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계산해보세요. 이렇게 나올 텐데, 생각할 수 있는 계산 문제 뭐가 나올까? 일단은요, 아까 말했던 변동성 추정 한번 해볼래요? EWM의 방식으로 해서 계산 문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델타 노멀 방식으로 주식 바 한번 구해볼까?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고, 하나만 물어보면 아주 심심하지? 그러니까 두 개를 복수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또 한번 물어볼게. 고온바 얼마야? 이런 것들 물어볼 거라고요. 자, 일단 그 델타 노멀 방법 관련해서 계산하는 건 아까 VI 곱하기 알파 곱하기 시그마 하면 됩니다. 그 방식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델타 노멀 방법은요, 델타라는 게 선형이다 이런 뜻이라서 선형, 직선의 기울기, 이게 이제 델타인데, 파생 상품은요, 곡선의 모양 가지고 있잖아요. 옵션은 곡선의 모양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옵션 매입 같은 경우는 실제 바보다 훨씬 과대평가된 바가 산출됩니다. 이것도 시험에 단골 문제처럼 나와요. 옵션은 매입 포지션이냐 매도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한 바가, 델타 노멀로 계산한 바가 크게 나오는 겁니까? 작게 나오는 겁니까가 거의 단골 문제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옵션도 하나 나올 거예요. 델타 노멀을 아무데나 쓸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뭐 단순하게 공부하면서 야, 델타 노멀이 무슨 만능인 것 같다, 서브 에디티비도 만족시킨다면서 그 델타 노멀 다 계산하면 되겠네. 문제도 보면 이렇게 델타 노멀 계산한 게 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옵션도 델타 노멀 계산하면 되겠지. 틀린 거야. 옵션은 델타 노멀 계산하게 되면 실제 바보다 훨씬 더 과대평가되어 나옵니다. 옵션의 매입 포지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 했지만 그냥 콜옵션 매입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면 됩니다. 콜옵션의 모양이 이런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델타 노멀이라는 거는 현재 만약에 옵션의 가치가 여기 있다, 여기서 이게 콜옵션의 가치인데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까요? 이게 콜옵션의 바입니다. 자, 근데 델타 노멀 바는요, 요 직선 따라서, 요 기울기 직선 따라서 떨어지는 겁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서 주가가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옵션의 가치는요, 요쯤에서 멈추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는 여기까지 안 떨어지죠. 요 곡선에서, 이 가격 곡선 따라서 내려오니까 요쯤에서요, 멈춥니다. 실제 바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델타 노멀 바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보이니까 옵션의 매입 포지션 같은 경우는 바가 과대평가됩니다. 델타 노멀 바는. 매도 포지션은 반대죠. 매도 포지션은 모양이 이렇게 뒤집어진 모양이고 기울기는 다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보니까 덜 떨어지는 것 되죠.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좀 덜 떨어져 이쯤에서 멈춥니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델타 노멀로 옵션의 바를 구할 때는 중요한 거는 그 포지션이 매입이냐 매도냐가 중요합니다. 매입이면 과대, 그리고 매도면 과소평가한다.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률의 분포가 팻테일, 두터운 꼬리 분포가 되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밸류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자, 뭔가 두터운 꼬리라고 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몸무게가 무겁다, 내가 너무 살찐 사람인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저도 제가 너무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야, 뭔 살이 쪘다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점점 늙어가나 봐, 너도 살이 빠지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살이 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꼬리가 두껍다는 것도 보게 되면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제가 살쪘다고 상대적으로 내가 살찐 것 같아요. 그럼 남들이 보니까 살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내가 살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비교 대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비교 대상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살이 찐 거예요. 그러면 두터운 분포라는 것은 비교 대상이 뭘까? 정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에 비해서는 꼬리가 두껍게 되면 말이죠. 꼬리가 두껍다는 개념 자체가 분포의 양쪽 끝단값이 두껍다는 소리가 그 양쪽 극단으로 가는 빈도가 되게 높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극단값, 아주 나쁜 값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정규 분포로 가정하게 되면 너무 평탄한 분포를 생각합니다. 너무 편한 세상이에요.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팻테일도요, 자주 시험에 등장합니다. 꼬리가 두꺼우면 과소평가된 바가 산출된다. 기억하십니다. 요거 세 가지는 꼬리가 두꺼운 거, 옵션 포지션, 이런 거는요, 델타 노말에서 그 델타와 관련된 거, 기울기가 직선이 아니고 곡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게 델타와 관련된 개념인데, 옵션은요, 델타가 기울기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옵션은 델타 노말 쓰면 안 된다. 그리고 또요, 노말은 꼬리가 정규 분포냐, 수익률 분포가 정규 분포냐, 꼬리가 예쁘게 미끈하게 떨어지냐, 이렇게 가정하는데, 노말 분포는 실제는 꼬리가 미끈하게 떨어지지 않고 꼬리가 엄청 두꺼운 거예요. 실제 세상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미끈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너무 위험을 과소평가한다고요. 자, 됐고요. 넘어갑시다. 또 델타 노멀에서 주식 포트폴리오 바를 계산하는 방법, 완전 공분산, 베타, 대각선 모형 세 가지 있습니다. 자, 각자 다 따로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할 필요 없고 순서 외우셔야 돼요. 완전 공분산 모형이 제일 크고 대각 모형, 베타 모형이 제일 작습니다. 우리가 완전 공분산 모형은요, 밸류 리스크를 구할 때 시그마라는 걸 쓰죠. 밸류 리스크 시그마 I. 자, 완전 공분산 모형은 현재 VI 곱하기 알파 곱하기 시그마 I 이렇게 구한 게 완전 공분산 모형입니다. 그런데 베타 모형은 그게 아니에요. 베타 모형은 VI 곱하기 알파 곱하기, 자, 이제는 시그마 i가 아니고 시그마 m 곱하기 베타 i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필리스크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그마 i를 잘 째려보게 되면 이 시그마 i는 i라는 포지션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 범위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왜 움직일까 봤더니 시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시장과는 상관없이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는 시장하고 연동해서 같이 날뛰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혼자서 있잖아요. 그죠? 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습니다.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하죠. 시장하고 연동되는 걸 체계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요? 오른쪽에 있는 게 시장이 날뛰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만큼 있잖아요. 같이 반응하겠다. 요거는 체계적 위험만 계산한 거예요. 베타 모형은. 완전 공분산 모형은 체계적 위험과 그 다음에 혼자서 날뛰는 비체계적 위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게 위험이 커야 되게 나왔습니까? 당연히 완전 공분산 모형이 크게 나와야 돼요. 베타 모형이 제일 작게 나와야 되고, 대각선 모형은요, 짬뽕입니다. 대각선 모형. 그 두 개 중간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타 모형은 개별 포지션의 가치가 왜 바뀌나요? 라는 건 이게 날뛰기 때문이다. 시그마 M 때문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베타라는 민감도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 위험만 바를 구합니다. 따라서 이것도 중요한데, 베타 모형으로 계산이 돼 있는 개별 바를 전부 다 베타 모형으로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다 더하게 되면, 베타 모형이라고 하는 개별 바를 다 더하게 되면 그냥 단순히 합산만 해도 포트폴리오 바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거는 시장 하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각각이 반응하는 민감도만 다를 뿐이지 움직이는 거는요, 시장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민감도끼리 있잖아요. 그죠? 다 그냥 더하게 되면 그게 전체 민감도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권의 바를 계산하는 방법도 세 가지 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완전 공분산 방법, 대각 모형, 베타 모형 이렇게 이제 순서가 있었는데, 채권의 바도요, 원금 매핑, 듀레이션 매핑, 현금 흐름 매핑이 있는데, 원금 매핑이 제일 위험이 크게 나와요. 요 밑에 나와 있죠. 원금 매핑, 그 다음에 듀레이션 매핑, 현금 흐름 매핑, 이렇게 위험의 크기 순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권은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이 여러 개가 나오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의 현금 흐름이 이자도 있고 나중에 원금도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이자를 마치 하나의 제로 쿠폰, 무이표체처럼 생각하자. 그러면 이 표체라는 거는 굉장히 서로 만기가 다른 무이표체를 연결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따라서 그러면 각각의 이자들의 현재 가치가 왜 바뀌는 거니? 그 이자가 들어오는 그 시점까지 금리가 움직이니까 따라서 그 무이표체의 가치가 바뀌게 되고, 무이표체의 가치가 바뀌면 그게 합치게 되면 그러면 그게 곧 이 표체의 가치가 바뀌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채권의 현금 흐름을 그러면 이렇게 쭉 펼쳐놓을 때에 그 펼쳐놓은 거를 갖다가 다 더하게 되면은요, 채권의 가격하고 같아야 돼요. 근데 그 채권의 현금 흐름을 다 펼쳐놓을 때에 합친 결과 값이 있잖아요. 채권의 가격 같아야 되는데, 그거는 펼친 값들을 어떤 값은 더하기, 어떤 값은 빼기,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 흐름들을 더하기, 빼기 막 해가지고, 결과값만 같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자라는 거는 플러스로 현금 흐름이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계속 이자는 플러스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현재 가치로 다 더하게 되면 채권의 가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합쳐서 보면 100이라는 돈이 들어오는 건데, 첫 번째 200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 나가고, 그래서 100 들어옵니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면 안 된다고요. 그 시장 가치도 시장 가격하고 딱 맞아, 채권의 가격하고 맞아야 되고, 현금 흐름 부호도 바뀌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자 하는 이 표체의 위험이나, 또는 이 표체의 위험이나,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쭉 펼친 있잖아요. 이 펼친 포트폴리오의 위험이나, 위험 자체는 같아야 됩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있잖아요. 그죠? 속성입니다. 속성이에요. 채권의 이제 발을 구할 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델타 노멀 방법으로 파생상품의 발을 구하는 게 있어요. 파생상품의 발은 선도금리 계약이라든지, 통화선도 계약이라든지, 금리 수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선형 파생상품입니다. 이 선형 파생상품은 그냥 파생상품의 발 구하세요 하면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으니까, 마치 이게 어떤 기초자산과 같은 겁니다라고 하면서 있잖아요. 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자산으로 우리가 두 개를 합쳐보게 되면 그게 기초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그게 이 파생상품과 구조가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스링파에서 선도금리 계약에도 이제 롱 포지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숏 포지션도 있을 거예요. 통화 선도 계약도 보게 되면 미래의 어떤 외화를 사기로 하자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미래의 외화를 팔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통화 선도 계약의 매입 포지션 또는 통화 수합 계약의 매도 포지션 이런 거죠. 금리 수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고정금리를 지불하고 변동금리를 받는 수합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변동금리를 지급하고 고정금리를 받는 수합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수합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도요, 모르겠어요. 이거 그렇게 이제 출제자들이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복제해 보세요. 선형 파생 상품을 말이죠. 파생상품을 어떤 현물 포지션으로 합성으로 한번 복제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만들게 되면 계산은 못하지만, 그 파생상품의 밸류 리스크를 계산은 못하지만, 현물 포지션의 어떤 포지션끼리 연결하면 이거하고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겁니까? 근데 우리는 현물 포지션의 반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각의 현물 포지션의 바를 구하게 되면 각각의 현물 포지션의 바를 포트폴리오 바 구하듯이 바 A 제곱 더하기 바 B 제곱 더하기 이 코릴레이션 바 A 바 B 이런 식으로 해서 루트 씌우게 되면 포트폴리오 바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잖아요. 자, 이런 개념은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복제해 보세요. 이럴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든다면 요거가 이제 중요하죠. 통화선도 계약이라는 거. 통화선도 계약, 그러니까 통화선도 계약에서 매입 포지션, 외화 매입 포지션 이런 거요. 지금 여기 나중에 이제 금투입 교재를 보시고 선도금리 계약 매입 포지션이나 선도금리 계약 매도 포지션은요 채권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단기채와 장기채를 가지고 합성할 수 있고, 통화선도금리 계약, 통화선도 계약 같은 경우는 국내채하고 해외채하고 외화 포지션으로 합성할 수가 있고, 금리 수합 같은 경우는 고정금리 채권과 변동금리 채권으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혹시 이해가 안 되시게 되면요,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되는데, 통화선도 계약만 하나를 가지고 보면요, 통화선도 계약 매입 포지션 한번 봅시다. t = 0 시점 여기가 현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t equal 라지티즘인데 이게 통화순도 계약에 보니까 만기입니다. 모든 파생상품은 전부 다 만기가 있죠. 계약이다 보니까 만기가 있어요. 우리는 뭐냐면 통화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건데 순도 계약을 하는 거죠. 순도 계약은 나중에 살겠습니다라고 팔겠습니다라고 일종의 예약하는 겁니다. 순도 계약에서 있잖아요. 매입입니다. 외화를 내가 살게요라고 약속하는 거죠. 그러면 요 끝에 가서 뭐가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외화가 들어야 됩니다. 이때 말하는 통화 순도 계약에서 통화라는 거는 외화를 매입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미리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가 되게 되면 나한테 외화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때 그러면 외화가 들어와야죠. 그러면 뒤에서 외화가 들어오려고 하게 되면요. 제가 지금 외국 달러 돈 같은 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려고 하게 되면 제가 뭘 들고 있으면 되는 거냐면 여기서 외화 채권을 들고 있으면 돼요. 현재 외화 채권 들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그 외화 채권이 만기가 되게 되면 그러면 저한테 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 외화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외화 채권을 제가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외화 채권을 갖다가 포지션은 이제 매입이죠. 외화 채권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만기가 되게 되면 외화가 들어오겠습니다. 이 외화 채권을 사려고 하게 되면 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국내 채권을 갖다가 발행할게요. 국내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원화로 자금을 조달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달러로 바꿔서 해외 채권 샀다고요. 만기가 되면 그러면 달러가 나한테 생기게 되겠죠. 자, 이 국내 채권을 우리가 발행을 한다는 건요, 국내 채권을 매도한다라고 표현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이때 말하는 매도는요, 국내 채권을 팔아버리기입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때 말하는 매도는 영어로는 숏 포지션, 발행한다는 뜻입니다. 발행. 자,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요. 이 두 개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 국내 채권을 발행해서 원화 조달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달러로 바꿔가지고 외화 채권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만기가 되면 이제 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통화 순도 계약의 매입 포지션은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들고 있는 것 같은 거니 해외 채권 매입과 국내 채권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해외 채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은 채권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또 외화라는 걸 한 개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아요. 그런데 이 채권이 단지 뭘로 표시된 거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채권일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다시 외화 채권이라고 외화 채권을 두 개로 또 나눈 거죠. 이제 진짜 외화 채권이 이거는 채권의 강세가 가는 거죠. 채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달러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거하고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통화순도계약 매입 포지션은 외화에 대한 매입 포지션, 그리고 해외 채권에 대한 매입 포지션, 국내 채권에 대한 매도 포지션, 이 세 가지를 합성하게 되면 그게 통화순도계약하고 같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게요. 그게 검투입 교재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 파생 상품 포지션을요, 현물 포지션들의 합성 포트폴리오로 복제하는 게 이퀄 관계가 성립되게끔 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거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그 세 개 중에서는 이게 제일 어려워요. 통화순도 계약이. 그래서 이 통화순도 계약 그것도 그래요. 우리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텅 빈 큰 체육관, 실내 체육관 같은 데 들어갔다라고 치자고요. 텅 빈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혼자 들어갔어요. 혼자. 또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텅 빈 실내 체육관에 들어가면 텅 광활한 실내 체육관이에요. 안에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벽으로 딱 둘러싸여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있고 있는데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어디로 가십니까? 맨 가운데로 가시나요? 맨 가운데로 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를 예를 든다면, 제가 만약에 그 앞에 이 텅 빈 실내 체육관을 문 열고 들어가고 뒤에 사람들이 많이 따라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부터 갈까? 저는 벽을 따라 서 있을 것 같아요. 벽을 따라서. 자, 근데 여기서 벽을 따라서 서 있는데 왼쪽 벽으로 갈까요? 오른쪽 벽으로 갈까요? 이게 문제죠, 이제. 대부분 보게 되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오른쪽 벽을 갈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오른쪽 벽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림도 그리실 텐데, 그림 그릴 때 이제 강아지 그림 그린다고 한번 쳐볼게요. 강아지 그림 그릴 때 머리 오른쪽으로 하십니까? 왼쪽으로 하십니까? 도화지에다가 강아지 그림을 그려요. 그럼 강아지 머리와 꼬리가 있는데, 머리는 왼쪽, 꼬리는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대부분 보면 머리가 왼쪽, 꼬리가 오른쪽, 이렇습니다. 오른손잡이가 대부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리는데, 그래요. 대부분 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돈다고요. 벽도 보게 되면 오른쪽을 따라서 이렇게 그냥 붙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잘 안 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지션을 갖다가 파생상품 포지션 시험 문제를 낼 때 보게 되면 대부분 무슨 시험 나오냐면 메이 포지션을 보죠. 메이 포지션.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게 메이부터 나와요. 그래서 뭘 사야만이 파는 거지 이런 게 있어서 통화선도 계약도 메이 포지션, 이렇게 메이 포지션, 선도금리 계약도 메이 포지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주로 이제 시험에 잘 등장을 합니다. 뭐 굳이 매도를 할 수도 있겠죠. 매도가 나오면 재수가 없는 건데 어쨌든 매입만 제가 알게 되면 매도는 반대니까 매입만 잘 이해하면 된다고요. 매입만. 자, 이렇게 그 통화선도 계약도 그렇고 선도금리 계약도 그렇고 금리 수합도 그렇고요. 다 보면은 어쨌든 현물 포지션으로 복제할 수 있으니까 그 복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퀄 관계 성립되게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시장 리스크 쪽은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여기 쓰는데 빠뜨린 게 하나 있는 거는 그 용도가 뭡니까? 하는 거죠. 밸류 리스크를 어떤 용도에 쓰는 겁니까? 자원 배분할 때도 씁니다라는 것도 있고, 뭐 우리가 의사 전달할 때 리스크를 측정해가지고 의사 전달할 때 쓰는 겁니다.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게 그 첫 번째, 금투입 교재 첫 번째 챕터에서도 그게 간략하게 나오고, 그리고 기본 이 챕터 맨 뒤에, 그 시장 리스크 관리 맨 뒷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좀 길게 설명해서 나오죠. 사실은 그 시험에 나올 일이 별로 없는 문제들이에요. 자, 시장 리스크가 밸류 리스크와 관련된 주제라면 모두 15문제가 나오는데 정리해서 보게 되면 밸류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일단은 밸류 리스크라는 게 위험의 척도잖아요. 위험의 척도로서의 속성이 맞아떨어지려고 하게 되면 코히런트 리스크 메저의 속성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네 가지 중에서 중요한 게 서브에디티비티라는 게 있다. 근데 밸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 어떤 방법으로 쓰든지 간에 전부 다 코히런트 리스크 메저의 속성을 다 맞춰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코히런트 리스크 측정의 속성을 맞추고 있는 것은 델타 노멀 방법밖에 없다. 델타 노멀이 아니면 서브에디티비티가 성립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밸류 리스크 방법 중에. 그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보편적으로 어디든지 쓸 수 있는 그러면 척도는 뭐가 있습니까? expected shortfall이라는 것도 있다. expected shortfall은 서브에디티비가 항상 만족되는 그런 위험 척도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쭉 넘어와가지고 변동성과 관련해서 시그마를 갖다가 추정할 때 우리가 계산 문제 중에 EWM의 방식으로 변동성 한번 추정해 보시겠습니까? 라는 게 있어요. 그거 아마 문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계산 문제. EWM 문제를 딱 던지는 순간 그러면 단순 이동 평균법이나 아치는요 어떤 겁니까?도 물어볼 수가 있죠. 이제 계산은 못하지만 물어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보면 에코 효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평균 변동성이라는 개념도 있고 머릿속에 좀 떠올리세요. 그 노래 공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를 쓴다는 것 자체가요. 시그마를 쓴다는 자체가 수익률 분포가 정규분포입니다라고 가정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정규분포가 똑같은 정규분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시계열적 상관성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시간의 제곱권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팩테일한 모양이 되게 되면요. 수익률 꼬리가 두꺼운 모양이 되게 되면 그럼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라고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겁니다. 시그마만 가지고 평가가 안 된다고요. 그 꼬리가 두껍게 되면 그래서 델타 노멀로 구하는 밸류 리스크가 과소평가되는 겁니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그 VI 곱하기 알파 곱하기 시그마 이렇게 방식으로 밸류 리스크 구하는 게 델타 노멀 방식인데 그거 말고도 역사적 시뮬레이션, 원테클러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그거 우리 계산 안 하잖아요. 계산 안 하니까 장단점이 뭔지 그거 꼭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말고는요, 다 계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공식을 외워야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그리고 고마워요. 자, 우리 금투입 시험은요, 문제은행 방식의 주로 시험이다 보니까, 문장이 안 길어요. 긴 문장을 주고 이거 풀어보세요 하게 되면, 골치가 아플 텐데, 길어봤자 문장 2줄 내지는 3줄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2줄 내주는 3줄 정보를 준 다음에 계산하라고 하게 되면요, 뭘 줘야 되겠습니까? 계산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주기도 바빠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문제가 나올 게 없다고요. 공식만 외우면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안 되면 공식이라도 외우자. 기계적으로라도 이거 외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자. 시험 칠 때까지만 공식 기억해놓고 시험장 나오는 순간 공식 다 잊어먹자. 그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시장 리스크 관리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쭉 훑어봤었는데, 여러 가지 나머지 또 주제들도 있긴 있겠지만, 15문제가 어쨌든 시험 문제 나오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지금 다 남아있는 거, 그것도 추려가지고 중요한 거다라고 남은 걸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 적어도 이 핵심 개념 정리하는 데서 나오는 것만큼은요, 확실하게 좀 다 이해를 하시고, 조금 찝찝하다 싶은 것들은요, 교재 한번 넘겨가면서, 이게 이런 거구나,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래도 열흘은 남아있으니까. 자, 잠깐 쉬었다가 신용 리스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